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21대 첫 임시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본회의가 개회된 게 정시 개원이 이루어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개원은 했지만 원구성에 이은 3차 추경 예산 심사까지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아주 궁금합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에서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함께할 막전 막후 식구들, 먼저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 씨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자 MC 장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남자 오창석입니다. 네. 자, 한규환 미래대표 죄송합니다. 한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번에 또 부대변인 맡았어요. 네, 저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만둔다 해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이 찍은 겁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임명권자 자체는 비대위원장님이신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40대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재신임된 걸로 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요. 예. 농담입니다. 예. 신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 스스로 그냥 혼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래 되셨는데 이제 앞에 부자 이제 슬쩍 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잘하다 보면 뭐 네. 그런 기회가 오지 대변인까지. 않을까. 네. 학창 시절에 제 생각이 나가지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별명이 늘부였거든요. 부반장만. 늘 부반장. 부반장만 했던 네. 사람. 그렇게 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신지의 젠더 폴리틱스 연구소장 자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젠더 폴리틱스 연구소 어떤 곳이죠? 여성신문 예. 산하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그동안 민주주의의 발전은 소수자들의 인권 확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화두가 됐던 게 여성과 이제 성소수자들의 권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하여서 어떻게 조금 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성평등한 관점에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보고 연구하고 담론을 제시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신지혜 소장은 사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이름을 많이 알리셨는데 녹색당 얘기를 제 앞에서 꺼내시다니요. 아, 예. 아니, 저는 그냥 이력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네. 예. 아유, 깜짝 놀랐네요. 너무 이렇게 정색을 하셔가지고. 제가 녹색당, 녹자도 그렇게 싫습니다. 제가 녹색 옷을 버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 회색 옷이거든요. 아, 네. 제가 회색 옷, 까만색 옷. 네. 무정부주의자로 네. 죄송합니다. 네. 한동안 살림욕도 안 하신다고. 예. 아. 자, 올해 초 탈당을 하셨습니다.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셨다가 안타깝게도 낙선하셨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라인이 낙선 경험 있으신 분들 다 앉아 계시네.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정치 토크 얘기할 거면 네. 어디에다가 포스터 한번 벽보 한번 붙이고 나와봐야 된다. 네. 벽보 안 붙여봤으면 정치 얘기할 수 없다. 아, 네. 떨어지든 붙든 일단 한번 나가봐야 된다. 경험이 중요하죠. 선관위 인증 벽보가 있어야 되죠. 네. 네. 비례표 어떻게 안 됩니까? 비례 나갔다가 네. 그랬죠. 네. 자, 그럼 이제 정당이 없으신 겁니까? 창당하겠다는 인터뷰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런 창당 인터뷰 의지를 좀 밝혔는데요. 전 지난 이 위성정당 사태로 인해서 한국 정치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본 것 같아요. 네. 마치 별일이 아닌 것처럼 뭐 그냥 이벤트인 것처럼 지나가지만 확실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또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정당 사태를 벗어나고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창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회 개원부터 얘기를 하죠.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 아래 16년 만에 정시 개원을 했는데 민주당은 법대로 했다고 하고 또 국회 관례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지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회원 구성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쪽짜리 개원으로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이루어졌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법대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했었던 것이 관행이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왜 타협하지 못하냐. 협상으로 우리 국회를 개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진보적 스탠스를 지녔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입장에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대화와 타협을 기준으로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원내에서 원내에 있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관례였잖아요. 네.
왜 구성하지 않고 급하게 개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16년 만에 지각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된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했는데도 왜 이 욕을 먹는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옥창석 평론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국회는 관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법이 우선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분야냐 관례냐 법이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구로 비유하면은 만약에 어떤 투수가 타자에게 빈볼을 던졌을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한 사과의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하진 않았죠. 근데 국회 같은 경우는 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영국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본회의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63년 이후에 이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대로 법적 시한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단 한 번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관례상 협의하는 것은 중요한데 관례상 늦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그거 얘기해.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려면 뭐 관례냐 법이냐 요 말씀을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관례가 그냥 어떤 편의에 의해서 생긴 관례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편의가 싶어요. 아니었다. 좀 사실은 결국은 국회법을 우리가 어떻게 국회법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를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국회법 1조에 국회법이 목적이 무엇이냐고 나와 있냐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래통합당이 차지한 42%의 국내 뜻도 분명히 상임위 구성과 국회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뭐 지금 이런 방식이 민주적인가 법대로 하는 것만이 오로지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게 아하. 사실상 그럼 위원회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절차대로 하면은 무조건 상정을 해서 다 표결로 붙이고서 다수당이 다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합의의 원칙을 택한다는 것은 국회법 원래 본래의 취지는 그 법을 지키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뜻을 대화와 협의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그리고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예.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뭐 법대로 하자, 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우리가 독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 아주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민주당이 독식하라고 국민들이 선표를 준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민주당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역사상 들여다보면 항상 강자의 논리예요. 법대로 해. 그게 바로 강제 집행당하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하는 말이죠. 법대로 해. 우리 그동안 일제 시대 때 군부 독재 때 항상 강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민주당이 또다시 반복하면서 법대로만 강조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우리 21대 국회가 보여줘야 할 정치와 맞지 않다고 보고 맞지 있습니다. 않다. 자, 그럼에도 국회가 16년 만에 정시 개원을 했지만 또 통합당이 15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건 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데 과거 같으면 아예 등원 안 하고 막 시위하고 삭발하고 했을 것 같은데 통합당의 속사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의원총회에서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 모습을 아마 21대 국회에서 투쟁 방식이 어떤 소수 야당의 투쟁 방식이 좀 달라질 거라는 걸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첫 본회의부터 사실은 피켓 시위를 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당의 뭐 독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했고 들어가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상 발언을 하고 그거를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에 했었던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뭐 장외투쟁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긴 맞죠, 예전에 그죠? 그건 어느 당이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특히 발목을 크게 잡. 어느 당이나 이번에 했다고 바뀐다 생각합니다. 확실히. 네, 제가 보기엔 이 통합당은 그 등원을 안 하면 발목 잡기 또 비판을 받을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렇다고 이제 그냥 합의 없이
죄송합니다. 그냥 합의 없이 개원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 비판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등교는 했는데 수업은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분과 실리를 이제 함께 얻으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이 명분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따내기 위해서 이런 등원 거부까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제 저도 합의를 해서 선출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목, 여당목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공식적으로 무소속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회가 개헌한 이래로 늘 그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뽑았다라고 해서 반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등원을 했다가 바로 퇴장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법사위라든지 뭐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든지 이걸 폐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조금은 달라진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 말고 정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은 지난 20대 국회를 돌아봤을 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민주당이 꾸준히 발의하고 싶었던 법안을 네. 최종 관문에서 컷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18대 0으로 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이 중요하다. 네, 그 부분만큼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는 절대 양보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추진력 있게 실행을 하는데 만약 원구성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표결에 붙이겠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비판하잖아요. 신재 소장도 엄청 비판했어요. 이 약자한테 미래통합도 약자죠 지금은 일단. 네. 근데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득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오창석 평론가? 일단 힘으로 밀어붙인다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법대로 하자는 것이 마치 어감이 좋지 않아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네. 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던 일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3차 추경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또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미래통합당의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을 45%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제한법을 일단 또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45% 이내로는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국가 경제를 일으키자라는 것이에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국가 경제 위기라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 지지가 있다는 거 하나, 또 정치적 의도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뭐죠? 한다면 대선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예비 경선 레이스에 오르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오르는 게 거의 1년 정도 잡으면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의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년 안에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가져다는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잠깐만 게이트 키핑,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을 통과를 막아버린다라고 하면 1년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사를 다투고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네. 얘기가 오가고 있네요, 보니까.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냥 표결로 하면 되는 거 아닌지 꼭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177석인데 168석이 넘어가면 위원회 전 모든 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반이 아니라 168석을 넘어가는. 숫자로 봤을 때 네. 그렇다는 거죠. 뭐 지금 만약에 본회의에서 위원장 자리를 다 절대 표결로 한다. 그래서 위원장 18석이 다 민당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실제로 각종 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들이 모든 법안들을 올리면 위원장의 일사천리로 다 그대로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 본연의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고 없어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뭐 지금 보면 오늘 오늘 지난주에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을 좀 하셨죠. 그 김여정 북한 김여정이 얘기했던 그 전단지와 관련한 법, 전단지 살포 방지법을 갖다가 원구성이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있어서
국회가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일사천리로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법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하는데 정부에서 이 증인 부르지 말자. 이쪽은 좀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증인 채택 아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표결로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워낙 모든 걸 갖다 결국은 설마 했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표결로 가서 18석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 국회 기능은 마비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0대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 자꾸 심사한다면서 싹 다 막았었거든요. 또 막을 거잖아요. 그 20대 안 막아요, 이번에는. 20대 국회라고 지칭하기는 네. 그렇고요. 그 전에 이제 이상민 위원장이나 박영선 위원장,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사실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의식은 공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그런 뭐 제안을 했습니다. 법제위원회와 법제특위. 네, 네. 사법위원회를 나눠서 실제로 어떤 그 행정부 견제 기능은 네. 사법위원회에서 하고 자구나 체계 심사는 법제위원회에서 하자, 법제특위에서 하자.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 7명의 법사위원이 거의 한 2,200건의 법률을 갖다 자구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날림이라 할까요? 조금 제대로 된 자구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아예 특위를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그런 특위위원장도 누가 해요? 그 부분도 이제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가 아닙니까,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뭐 국회의장 산하의 기구를 준다거나 네. 그거 역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국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까 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논의 테이블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다 협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독재로 가는 거, 의회 독재로 가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가장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부분이 예결위하고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원구성 어떻게 될까요? 여당이 바라는 베스트 원구성 뭐예요? 일단은 상임위원장의 의석수 배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반대반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결국은 11대 7 정도로 나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줄 수 있다라고 아주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법사위는 꼭 지키겠다는 것이고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법사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사실 이 법사위를 두고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할 것인데 물론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면은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도 견제해야 하는 의미에서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 이 명분도 전 이해를 하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모두 민주당이 인기를 가져가느냐 또는 국민들의 동의를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분명히 그 사이드 이펙트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고 그 결과로서 이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법사위를 두고 둘러싼 싸움이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넘겨줘야 될 부분이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특히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산자위라든지 국토교통위 이 위원장 자리를 크게 딜을 해서 미래통합당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설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그래 가져가시죠.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총에도 저도 들어갔지만 어떤 그 개원할 때 뭐 들어갔다가 15분 만에 퇴장을 하자라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렸다가 이제 저희가 하나의 선택을 했지만 네. 공통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법사위는 무조건 법사위, 지켜야 된다. 법사위. 어떤 거를 내주더라도 법사위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거는 17대 1인데 마지노선인데 법사위 하나만 있으면 뭐 그래도 아마 저는 그 받을 것 정도입니까?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기류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뭐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18대 0 다 가져가라. 어차피 뭐 개헌도 했는데 그렇게 못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나머지 상임위로 딜이 과연 될까? 그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행여 받는다고 한들 가서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른 지금 그래서 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좀 어떤 큰 결단을 한번 내려서 뭐 국회의 가장 큰 입법부 수장으로서 뭔가 조율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위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너무 첨예하잖아요. 지금 너무 첨예해요. 법사위를 두고. 신 소장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거대 여당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좀 가지고 오고 싶다. 여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또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 본인이 야당도 아니니까. 네. 그 두 말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그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으로서 항상 견제 역할을 맡아왔었던 게 관례이고 관행이죠. 네. 저는 그런 권력의 분배와 견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20대 때 미래통합당이 보여줬었던 발목 잡기는 우리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간다라고 발목을 하는 너무 거예요. 세게 잡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본인들 혼자서 맘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의 그것도 안 독재에 맞고.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야당이 그 견제 역할을 맡게 하면 된다. 미래통합당이 아니면 되잖아요. 지금 야당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야당 여러 당이에요. 어디 있죠? 정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당, 국민의당도 있고요. 열린민주당. 네. 예. 여러 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에서 견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아하. 법사위원장 역할을 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다당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복잡한 것이 단순히 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견제를 하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협력을 하는 면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양당제를 중심으로 반목을 해오길 반복했어요. 네. 이제 그걸 끝내고 다당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헌법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법사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책임 총리제로 갈 거냐, 이원집 정부제로 갈 거냐 이런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는데 겨우 이것에서 발목 잡고 서로 한석 안 된다. 주기 위해서 견제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 크게 제3정당한테 내주면 신지혜 어떨까 수장은 싶습니다. 결론이 딱 간단하네요. 정의당이 가져가라. 이건 아니죠. 여러 열린민주당 일단은 하여튼 거기서 발목 잡히면 안 된다. 네. 야당이 이제 견제를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미래통합당 말고 다른 당이 어때요? 가져가면 미래통합당은 그래도 동의할 돼요? 수 있을까요? 뭐 정의당? 열린민주당이야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인데 뭐 열린민주당을 얘기하는 안 되고. 거고요. 열린민주당 아까도 국민의당이 말씀드린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는 걸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만 네. 아마 다른 당이 가면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고 미래통합당도 반대할 겁니다. 더 큰 적이 생길 겁니다. 야,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정치권 이슈를 모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진취적 정당을 화두로 제시를 하면서 당 쇄신 기치를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으로 내세웠는데요. 또 첫 비대위 회의에서 보수란 말 자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통합당인지 진보당인지 좀 헷갈려요. 이 보수당인지.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 왔어요. 예.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정체성이 가고자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제일 잘 알죠. 예, 제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일단 약자와의 동행 자체는 뭐 저희가 소홀히 한 바는 없고요. 물론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네. 그건 항상 주장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저희 당의 지금 정강 정책에는 보수란 단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었어요. 지금 정강 정책에 보수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념적이고 또 보수 정당 건전한 보수로서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바일 수는 있는데 보수가 아니라고 해서 또 우리 국민이 아니거나 또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왔지만 뭐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표심 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했던 분들까지도 어쨌든 우리 국민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는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뭐 네. 호남 정당도 마찬가지, 호남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보수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관념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동안 보수 우파 말고 자유 우파라는 단어를 쓰자라는 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거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 지지율도 올라가야 되고 당을 살려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보수라는 단어로 너무 각인될 경우에는 분명히 이 지지율 제고나 아니면 당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네. 뭐 이른바 저희가 포괄 정당이라고 하죠. 캐치올 파티라고 뭐 완전 100% 캐치올 파티는 아니겠지만 어떤 저희가 그동안 대변해 왔다고 생각되는 이미지 어떤 그런 특정 계급을 제외한 채 모든 국민들이 뭐 아까 말한 기본소득이라든가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네. 전향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치 올 파티, 포괄적 정당, 네. 포괄 정당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의 어떤 근본, 이 존립 근거를 버리냐 하면서 일부 의원들, 장제원 의원이나 뭐 정진석 의원들이 아주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당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논리죠. 보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보수 정당이 잘못된 거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은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당내에서 토론이나 공감대 형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가 출범한 지 아직 시간이 오래 되지 않았고 비대위 출범 이후에 어떤 김종인 당내 의원들끼리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런 경제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방향보다는 사실은 아까 다루었던 원구성, 지난번에 다뤘던 원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어떤 경제적 방향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특히나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각 당협에 있는 당원들, 기관 당원들의 또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로 뽑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본다,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속내가 뭘까요? 신지혜 소장은 어떻게 좋아요? 이런 거 들어보면? 저는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드는데요. 양가적이다. 한편으로 그분이 어떤 분일까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뭐 황교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을 직접적으로. 사람은 만나봐야 저희도 볼 수가 없는. 사람은 만나봐야 알죠. 저도 여러분 만나면 괜찮습니다. 자랑을 많이 하시네요. 네, 제가 김종인 대표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균형주의자가 아니실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원주의고 그 이 안에서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버릴 수는 없다.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래통합당이 그만큼 기대를 갖는 만큼 쇄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맨 처음에 제3의 길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직 대선 주자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꿈도 좀 버리지 않으신 게 아닐까 설마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해십니다. 오해라고 그러시는데 오해인가요? 부 대변인께서. 전 세계 최고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꿈꾸고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 특징은 상대 약점을 참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결국 부족한 점이죠. 이 부족한 점을 잘 잡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경제 이슈를 가져왔을 때 지금의 국민의 경제가 힘들다라고 느낀다면 경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라든지 뭐 우파라든지 이런 단어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나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파고들었고 그중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일단은 국민들이 한번 써봤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태가 되는 기본소득 얘기를 그래서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이 진보라는 가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승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진보와 보수가 아닌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천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소득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기본소득 얘기를 벌써 꺼내시면 어떡해요? 네, 지금도 나오니까. 예, 좋습니다. 또 하나 뭐 얘기해야 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던져서 정치권 하도가 된 게 기본소득제도인데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해봐야 되겠다. 하겠다가 파장이 좀 커지니까 대변을 통해서 당장 아니다 하라갔다. 하루 만에 또 그 논의를 위해서 6월 중순까지 경제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 발표를 했는데 솔직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뭐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부분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우청수 평론 말씀하셨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근데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실 이건 바뀐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그래야 되나? 막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뭐 단순히 정치적으로 일부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김정인 일부 위원장 어디에 누구?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이야기한 것은 뭐 그런 그 의미는 뜻은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당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10개월 내에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핀란드도 최초 논의가 되고 나서 시행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이나 그다음에 결국 사회적 합의라는 게 중요한데 이제 막 화두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뿐이지 뭐 이거를 그냥 한번 던져보고서 그냥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던진 거는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서 대한야당으로 거듭나기로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 역시도 되게 실망을 할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실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요즘 들어서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거죠? 16년 만에 국회가 개원하는 모습도 제대로 된 날짜에 법정 날짜에 개원하는 모습도 보고 그렇죠. 정의당과 통합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아, 이 두 당은 가장 양극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 심상정 대표가 이 기본소득 의제에 대해서 뭐 대환영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통합당이 삼성의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참 신기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21대 국회에서 이 통합당이랑 정의당이랑 이 연대라도 연대 필요하면 하세요. 뜻도 모자라면. 하는 거 아닌지 그렇죠. 이렇게 계속 좌클릭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당의 노선과 이념에 상관없이 그렇게 손을 잡는 건 연대가 아니라 야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합도 종종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소득제도 그렇고 이게 어느 특정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또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에서 표결이나 의견 표출로 찬성표 반대표로 뜻을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애당초 다 아시는 것처럼 애당초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워낙 지향하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연대가 가능하진 않을 것 하지 같습니다. 않는다. 네. 눈을 그렇게 크게 뜨시고. 아니 근데 예전에 양당제의 이렇게 논의론, 정치법 논의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당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외 북유럽이나 이런데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면 제 1당이 아닌 다른 당과 그렇죠. 다른 당들 간의 연합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어떤 네. 뭐 의제에 따라서. 그렇죠. 의제나 정책에 따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종인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만난 것은 좀 이렇게 색다르고 재밌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의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겠구나 새로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라 우파적 기본소득이 있고 좌파적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좌파적 기본소득은 기존에 있었던 복지체제를 없애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고 우파적 기본소득은 기존에 있는 복지체제를 모두 없애자는 거예요. 공공구조 시스템을 없애자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는 이해는 약간 어려우나 예산을 다 따져보긴 해야겠으나 우파적 기본소득에 전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렇겠죠. 네, 정의당과 통합당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 안을 내주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재 소장이 그럼 창당하시면 나중에 필요하면 녹색당이랑도 연대. 그럼요. 정치는 언제나 그렇게 불가능의 싫다면서요. 예술이죠. 그건 제 개인의 관점이고 정치를 왜 합니까? 제 감정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필요하면은 법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맞다면 그걸 해야죠. 이야, 예, 하세요. 자, 근데 이 같은 의제들이 충분히 당내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요. 당내에서 합의가 좀 된 건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툭 던진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뭐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 전부터 기본소득 때 얘기는 해왔기 때문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출하는 데서도 이미 의원들이나 어떤 뭐 당원들이 선출할 때 이런 쪽으로 갈 거라는 걸 짐작을 못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기본소득제도 부분적인 건지 아니면 완전한 기본소득제를 갈 건지 그런 방안은 안 나왔고요. 다만 저는 좀 고무적으로 보는 게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조금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저희 당내에서 그동안 이런 논의가 나오면 사실은 뭐 그런 말을 문턱도 못 그렇죠. 들어갔죠. 예. 그렇죠. 근데 옛날 그런 부분을 같으면. 갖다가 네. 의총에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고 아유.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언제든 뭐 좌파적인 법안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발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도 결국은 바뀐 시대의 흐름에서 보수 정당으로서 또 미래통합당이 대한정당 제1야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원래 민주당이 선점했던 의제인데 이게 뺏긴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적 예. 물타기가 된 거죠. 2012년 물타기입니까? 대선 네. 살펴보면은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제 기초노령연금 민주당 측에 있는 의제를 선점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었던 반값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원한자인 이재명 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수렴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왜냐면 더불어시민당도 보면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후보를 더불어시민당에 포함시켰고 그렇죠.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도 함께 했었던 랩 2055 이원재 대표 기본소득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세원 마련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저금리가 계속 이어질 때 이거를 경제적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 뉴노멀이 됐다. 다만 이 신지혜 소장이 말했었던 보수적
보수적인 기본소득이냐, 진보적인 기본소득이냐 이 부분에서 조금 나뉠 거라 보는데 국민들 전체가 이제 기본소득은 다 받아들인 상태가 돼버려서 민주당의 단독 의제 선점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졌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이 사실은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낫다. 이렇게 해서 각을 세워나가는 장면이 앞으로는 많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뭐 시작을 했죠. 어차피 보면 기본소득 20만 원씩 줬었는데 또 주장을 했었는데 10만 원씩 줬어요. 예, 제가 경기도 살아서 아는데. 자, 민주당, 통합당 뭐 많은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인기입니까, 진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존속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대 흐름이라는 거네요. 네, 뭐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겠죠. 그렇죠. 사실 자본주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상품, 소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부가 너무나도 한쪽에 쏠리기 때문에 네. 뭐 아마존이나 거대 기업들, 그 초국적 기업들이 자본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잖아요. 이번에 피케티가 역사상 최고로 불평등이 높아졌다 이런 비판도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불평등 구조 안에서는 자본주의가 존속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좌파든 우파든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기본소득을 줄 거냐, 아니면 정말 재분배를 위해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줄 거냐, 저는 이렇게 나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얼마나 공평하고 또 평등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우리 정치권의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논의하기 어려웠던 기본소득 논의가 아주 크게 급무사를 탄 거로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요. 이 관심은 많은데 얼마나 정치권이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경제민주화가 떠올라요. 할 것처럼 하다가 그 이슈로 끝났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앞으로 가져갈 민주당, 것이냐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근데 미래통합당은 쇄신의 목소리를 이제 냈고,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얼마나 부합할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다른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것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이 기본소득 관련돼서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영화 기생충에도 등장했던 그 대만 카스테라 생각이 납니다. 이 맛있다고 소문 나니까 너도 나도 창업하셨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안 좋은 일도 있고 너무 많이 하고. 생겨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대만 카스테라 먹고 싶어도 매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없어져서 네.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 이재명 지사도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야당에서는 그 기본소득 2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요거만 네. 20만 원 추가로 지급하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정치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뭐 이재명 나오셨네요. 지사를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셨네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정파적 이익이나 대선 후보가 관심 받으려고 질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어떤 제도가 섣불리 도입돼서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다 국민들이 받습니다. 지금 정부는 아직 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주면 10조 3,500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4%로 올라가고 사실 정부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정부와 협의도 안 되고서 지자체장들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다. 서로 여기서 이게 지금 정의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은 진짜 이게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이고 그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건데 이거를 단순히 자신의 홍보용 수단으로 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먼저 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엊그제 진짜 그 재정 준칙 마련한다고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되며 실제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뭐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서로 경쟁하듯이 뭐 하나하나씩 지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국민들 중에는 또 효과를 봤다는 또 그래 소상공인들이 또 경제적 또 부활이 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이게 기업한테 주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한테 주는 것이냐 국민한테 주는 게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 그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추가 지급 2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신지혜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추가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 이건 또 그 다르네요. 재원 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하. 저는 선 지급하고 후에 따로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수를 지금 한다? 네, 연말정산 때 고소득자들이 항상 감면받고 있는 세금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서 지금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자들이 더 내게 되는 방식으로 선 지급 후 회수 요 기본소득 회수를 방식을 해야 된다. 네, 요 기본소득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얼마나 자산을 갖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 방금 부대변님께서 말씀하신 게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부딪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안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이낙연 맞아요.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랑 또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얘기하시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씩 이재명 지사께서 달라요. 얘기하시는 예. 거랑. 그래서 빨리 안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금과 특혜를 이미 줬습니다. 음. 얼마 전에 두산한테 총 2억 6천의 자금을 그 공공 자금에서 물론 한국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지만 2억 6천이요? 네, 2조 6천. 2조 2억 6천억 6천이면 죄송합니다. 저도 줄 수 네. 있는 진짜? 진짜요? 아니 농담이에요. 저도 주세요. 제 이름은 오주성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숫자에 죄송해요. 약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네, 2조 6천억 원을 주기로 결정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기업에 대한 특혜는 계속 주고, 근데 국민들한테는 주는 것이 없고 인색하고 이게 바로 관료적 한계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치가 이 관료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빨리 두 당께서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하면 할수록 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재원 마련입니다. 또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세 분한테 공이 다 여쭤볼게요. 시기상조다 아니면 해야 된다. 우리 현규아 저는 뭐 아까도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시기상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뭐 한두 달 내에 이게 분명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준다면 얼마를 줄 것인가. 또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취약계층이 오히려 소외받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의욕은 만약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신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안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원구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어떤 거대한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진지하게 논의해 가야 될 부분인 거지 뭐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당장 다음 달에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섣불리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시기상조는 아니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저도 어떻습니까? 시기상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해요. 적절하다 오히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기본소득을 한번 실험해봤고 직접 써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용성의 의문을 제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 또는 8월 말일이 이제 끝납니다. 이 기간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 분명히 단기적 경기 부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소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려면 결국은 재원 마련인데 이 기본소득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이 재원 마련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대전환에 있었던 조정훈 의원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용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취약계층 기초노령연금 모두 빼서 한꺼번에 기본소득으로 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것은 로보세라든지 탄소세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세 그러니까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세수 증대 없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기존에 내가 받던 것을 받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돌려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 수장님. 네, 저는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네, 당장. 그다음에 뭐 한국 부채 이야기를 하는데 OECD 국가 중에 한국 부채 비율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네. 재정 건전성이 매우 높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채를 발행하는데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으면 좋겠고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저는 못하는 것이 정책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도 저는 바로 시도할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유럽 같은 데 보면은 전환관리라 그래서 30년, 20년 후에 사회를 내다보고 초당적으로 그다음에 초정부적으로 정책을 실험하고 시도해보고 보고서를 내고 또 수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소득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부의 불평등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청년 자산제도 그렇고 그렇죠. 기본 자산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경제학자들이 내고 있는데 그 방안 중에 한국에 지금 맞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심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MC 장원 네. 어때 기본소득 관련해서? 네, 저는 그 실업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좀 실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의 이런 모습들만 봐도 언론 보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분명 마련이 됐으니까 이걸 아하. 토대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의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국회 안에서 얼마나 내실 있고 진지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야의 협상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금태섭 의원 징계에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이 뭐 헌법 얘기도 하고 국회법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정당 한 정당의 의원으로서 소신은 어디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재 소장? 한 정당의 의원으로서의 소신보다 국민들이 뽑아서 당선된 헌법 각각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더 먼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민주당의 선택이 매우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했던 게 너무 셌다. 징계를 하면 안 되고요. 되는 걸 네, 했다. 그거는 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당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론을 받아들일 때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당론을 뭐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론을 모두 다 자기가 혼자 바꾼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으로서 금태섭 의원이 할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때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물론 헌법 기관으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 뭐 국회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타이틀이 아니었으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네? 무섭습니다. 네, 이것이 솔직히 바로 말씀드려서. 정말 진짜 무서운 몰라요. 얘기예요. 모르죠. 예.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민주당의 힘도 저는 분명히 필요했다,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경고까지 내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눈초리를 보내는 거, 물론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굉장히 민주당의 수건 사업입니다. 근데 솔직히 바로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공약 냈죠. 네. 분명히 냈습니다. 여기에 반대했다고 해서 금태섭 의원이 대선 후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고 기권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뭐로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민주당 지지자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큰 사안은 아닌데 자기 소신을 내비칠 수 있는 사안에서 선택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얄미워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어때요? 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모든 투표를 다 그냥 무기명 투표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 사안뿐만 아니라 기명 투표인 게 잘 밝혀지면 당론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단체가 걸려있는 뭐 법안이라든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인 경우에 한 명 한 명 다 누가 반대표 던졌는지 찬성표 던졌는지 해서 어떤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특히 저는 여당 입장에서 이런 당론 투표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의 정당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 중에서 같은 뜻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집합체인데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정당이 개인의 사유물로 변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민주만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저희 미래통합당도 이렇게 강제적 당론 이런 게 없나요? 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뭐 질문도 있었지만 이번에 비대위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당론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반대 말고 무슨 의회에서 투표를 때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한 명 한 명을 결정을 한다면 사실은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혐오 발언이나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민주주의 사회 안에 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법들을 어기는 게. 근데 과연 금태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아니 근데 그거는 당론을 채택하기 위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당론은 절대적입니까? 당론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내부에 소수 의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우리 오창석 평론가께서 해주신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과연 얄밉다? 민주당이 없었으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얄밉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1 여당 역할을 맡고 있으면 이건 큰일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고 본인 저는 생각이에요. 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대표하지 않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거죠. 왜냐하면은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 징계 의결권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가 너를 뽑고 너를 국회에 보낸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달라는 뜻으로 보냈던 것이다라고 해당 지역구 소속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 30년간의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는 그걸 그 마음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연 한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검사인데 일인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신이. 그런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윤리 심판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 재심 청구했는데. 뭐 내부나 외부에서 그 예견하는 것이 뭐 불복하지 그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대로 금태섭의 갈 것이다. 재심 청구를 경고. 받아들이지 않겠거냐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경고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네, 보시나요? 안 바뀔 겁니다. 오히려 경고에다가 괘씸죄가 더 추가돼서 더 심한 징계를 내리면 다 내리지 않으면 그렇게 다행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뭐 그렇게 저는 되기는? 뭐 다 사실 아무런 관정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데 사실 그런 전례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들이 좀 극복해 나가야 될 어떤 민주적인 요소입니다, 분명히. 근데 위성정당 만들 때 이해찬 대표께서 따로 금태섭 의원 불러가지고 너 시민당 가라 이런 얘기 했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한 정당의 대표가 어떤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권유는 아까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으로 있으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권유할 수 있고 그래서 권유에 응해서 간 의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 없이 당선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오창석 무섭게 만들죠. 오창석 평론가가 뭐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냥 본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표시하는 거죠, 윤리심판원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자, 뭐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MC 장관? 아니 뭐 다들 너무 첨예하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뭐 끼어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저는 뭐 정치도 어떻게 보면 좀 격하게 비유하자면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총을 안 들고 각 정당의 정책으로 추구하는 가치로 싸워 이겨서 정권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정당의.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분명 필요하고 전략과 전술이 세워졌을 때 모두가 좀 따라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나가서 싸우기로 했는데 갑자기 총 내려놓으면서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러고 뒤로 빠지면 그냥 경고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닐까요? 위험한 비유인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네.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다른 정당,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도 설득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이 반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 한 정당도 그 코어 지지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걸 굉장히 찬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비판의 목소리는 충분히 낼 수 있다. 아니 근데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원들이 했나요? 윤리위원회가 해놓고 왜 그걸 다 당원들이 했다고 얘기하세요? 윤리위원회에서 당원들이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당원들이 반대했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바로 번복했을 겁니다.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찬성 의견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금태섭 의원 징계를 내릴 수가 있냐. 그 정도 가지고 경고 내리는 거 철회하라고 만약에 민주당 당사로 찾아갔다. 근데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민주당 당사 앞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반대했던 것들 많습니다. 당장 2016년에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됐을 때 민주당 당사가 완전히 점거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 점거라든지 그 정도까지 논의가 안 나갔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기 일정 정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뭐 많은 지지자들이 사실상 징계를 요구를 했는 거고요. 그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시점이 또 왜 하필이면 또 그 시점에 했느냐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헌법 얘기도 하고 국회법 얘기도 하는데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 또 과연 이런 게 당론 이게 관련돼서 이 양심하고 배척이 되는 부분인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윤리심판원에서 재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방으로 해 이거를. 막판에 불러가지고 야. 새로 해야 되겠네.